하찬이 여러분, 오늘은 비문학 읽는 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조금 논란이 되는 주제인 비문학을 푸는데 배경 지식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하니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지와 각 분야별 배경 지식 총정리는 2일에 한 편씩 올라갈 예정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비문학 읽는 학파는 크게 두 부류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비문학을 읽을 때 도구와 선지, 일치불일치를 강조하는 강사들이 많았습니다. 이투스의 신모 강사가 떠오르네요. 하지만 최근에는 비문학의 본질이라 주장을 하며 글을 연결시키며 질문을 던져가며 글을 읽어내려가는 방법이 유행을 하고 있지만 먼저 꼭 알아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글을 이해를 하며 읽는 것과 글을 이해할 능력을 가진 상태로 읽는 것은 다르며 시험장에 들어간 여러분은 후자의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르비 혹은 메가스터디의 모강의를 듣고 첫 문장에 집중을 하고 주제에 집중을 하고 혹은 중심 문장에 집중을 하며 글 자체를 이해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강의를 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마 강사는 여러분께 예습을 시키고 강의 타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문단을 그리며 혹은 그림을 그리며 글이 다루는 그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를 할 것이고 문제를 푸는 것은 설명하며 그렸던 그림과 이야기들을 근거로 정작 문제를 푸는 시간은 강의 시간의 절반도 안 됐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글을 너무 표면적으로 읽었고 다 읽어도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경험을 했던 학생은 생각합니다. 유레카 이거구나. 그렇게 연습을 하고 새로운 지문을 만나면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며 글을 읽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후 새로운 지문 10개를 만나도 1개에서 2개를 제외하면 정답률도 높아지고 글도 어느 정도 잘 읽게 된 것 같아 자신감을 가지고 수능장에 들어갑니다. 한 번이라도 수능을 쳐봤던 재수생 혹은 N수생이라면 공감할 것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한 문단을 읽어도 이해가 되는 것 같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읽을까 이대로 내려갈까 고민을 합니다. 시계를 보니 예상 시간보다 좀 지났습니다. 허겁지겁 글을 우겨서 읽어내려가고 그렇게 1교시가 끝난 후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실전에서 이해를 하며 읽을 수 있거나 운이 좋은 사람은 SKY를 가거나 닥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실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현역은 높은 확률로 글을 이해하며 읽는다 혹은 특정 잡기술을 사용한다라는 지각을 스스로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정신없이 다 풀고 나니 시험이 끝났고 점수가 높게 나온 것입니다. 물론 어디나 머리가 좋거나 독해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있습니다만 이 영상과 제가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므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될지는 미지수일 뿐더러 그들이 정말 이해를 하며 연습대로 수능장에서 읽었는지 임기응변으로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읽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후기처럼 글을 읽으며 주제나 문단이 떠오르지 않아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어려웠다는 19에서 현역으로 일을 맡고 포커판에 살다 3개월 공부에 20 현역 국어에서 일을 맞은 저도 실전에서 글을 읽으면 주제나 문단은 떠오르지도 않고 글을 본질적으로 이해한다는 느낌을 받지도 않습니다만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확신만큼은 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국어 1등급 학생이 글을 읽는 중 뇌가 돌아가는 방식이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제 사례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0스텝으로 해야 할 것이 지문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앞으로 비문학 지문을 공고함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지문은 공고함. 여러분은 공고함을 보면서 대략 어디에 이것이 있다 혹은 이 도구를 쓰려면 저 도구를 써야 한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망가진 조명을 고칠 때 도구를 보며 조명에 필요한 도구가 무엇인지 선택을 하는 것이고 조금 더 들어가면 처음에 훑어봤던 공고함에서 도구를 다시 볼 때 이 도구의 사용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고함을 들여다보며 내려갈 때 이 도구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는 필수입니다. 그냥 눈으로 쓱 훑어봤다고 문제를 봤을 때 필요한 도구가 무엇인지 심지어는 어떤 도구가 있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비유해서 지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최소한의 이해는 필수이며 이것은 처음 지문을 읽을 때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다 푼 후 천천히 읽고 뜯고 싶고 맛보고 검색을 해가며 연습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잘못 들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난이도 혹은 지문이 나와도 언제나 끊임없이 꺼낼 수 있는 투박한 무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때 유행했던 마달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후기로 꽤 유명했죠. 마달의 공부법은 책에도 나와있듯이 하나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반복해서. 이 책에서는 천천히 읽고 이해하며 읽는 연습을 하면 속도가 저절로 붙는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기출이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집이던 비문학 여러 지문을 풀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이는 배경 지식이 쌓이게 되어 일어나는 효과이며 새로운 지식을 이해하는 속도보다는 글 자체를 훑는 말 그대로 스피드가 올라가는 겁니다. 연습이던 실전이던 비문학을 읽을 때는 이해를 하며 읽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사용하는 한 가지 도구 혹은 여러 가지 도구를 마스터했다면 그 도구들을 가지고 이해가 되던 안 되던 항상 하던 행동을 하며 공부함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려가며 읽는 것입니다. 이 도구는 제가 제일 추천하고 가장 난이도가 쉬운 키워드의 집합관계를 그리며 읽어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정의의 동그라미 조건의 화살표 인과관계의 두 줄 화살표 비례관계의 업다운 화살표 사람 이름이나 연도의 네모 정의의 물결 밑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도구 중 하나는 필수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의지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야 갑자기 처음 보는 비문학 지문이 나와도 익숙한데 어딘가 이상한 지문이 나와도 이해라는 집착에서 벗어나 항상 하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문만 잘 읽으면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는 말은 맞을까요? 이는 단지 확률만 높일 뿐입니다. 우리가 망치의 위치와 휘두르는 원리를 배웠다 해도 이를 실제로 사용해 못을 박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를 틀릴 때 오답의 원인을 지문 독해로 잘못 판단하게 되는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집합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키워드 간의 포함관계 혹은 대등관계 등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바로 비문학 지문을 읽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답률이 높았던 근거의 기출문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보고 노자의 도의 12 판단의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읽어내려가며 키워드를 한비자, 도,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 개별 법칙, 노자의 도 이렇게 잡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물론 나중에 가면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게 되며 잡는 키워드도 점점 적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중요도 판단 같은 이런 연습은 지문을 다 풀고 사후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키워드로 돌아가 집합관계를 그려보면 가장 큰 원의도 그리고 그 안에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이 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엄밀하게 단어 하나하나 집중하면 이 원이 틀릴 수도 있지만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른
다른 키워드로 딱히 그릴 수 있는 집합관계는 없기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이 집합을 그려내며 읽는 것이 익숙해지면 원인과 결과 혹은 조건 등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건 나중 일입니다. 여기서 잠깐 처음처럼 키워드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 그리고 내재한 개별 법칙을 따로 잡았다면 원을 그릴 때 잠깐 멈칫하셨을 겁니다. 그럼 그리지 않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 읽은 후 천천히 읽으며 다시 집합관계를 파악해보고 글을 이해하며 실력을 쌓고 나중에 다른 지문에서 키워드를 잡을 때 무엇한 무엇이 나오면 몽땅 하나로 묶던 뒤에 무엇 하나만을 잡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이 옳기 때문에 혹은 글을 더 수월하게 읽게 해주게 되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글의 난이도와 이해도와 상관없이 진행시켜줄 한 가지의 체화된 툴이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이며 제가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집합관계, 상하관계 등으로 읽었을 때 아까 말했던 공고함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다시 선지로 돌아올 때 편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더해 원인과 결과 그리고 조건과 비례관계까지 사용을 하고 각 문단마다 라벨링을 하고 두 문단이 끝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대충 키워드 잠깐 떠올리는 식으로 누적으로 읽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한 문단 혹은 두 문단마다 돌아가는 걸 사용해도 시간상 제약이 전혀 없기에 검증된 방법입니다. 마지막 퍼즐은 메트로 방식으로 속도 조절하는 방식인데 수능 3주 전 2주 전부터 이미 연습을 하셨다면 그냥 무엇인지만 간략히 말해도 바로 적용 가능하기에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세 가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읽을 때는 집합관계를 그리며 읽고 한 문단 끝날 때마다 첫 문단부터 눈으로 빠르게 키워드만 훑어보는 행위를 누적으로 반복한다. 이때 집합관계를 다시 안 떠올려도 좋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건 사후 연습을 통해 하는 것이지 읽으면서 한다는 생각은 독이다. 둘째, 이 툴이 익숙해지면 원인과 결과, 조건, 비례관계 등의 도구를 쓰는 것을 추가시켜본다. 셋째, 문제를 다 풀면 무조건 천천히 이해를 하며 읽는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비문학에서 틀린 문제를 기출다지기 전 단계에서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비문학 지문은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다양한 도구가 정립이 안 되어 우당탕탕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필수이기에 지문 복습은 필수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공부법이나 문제 질문이 필요하거나 같이 공부할 친구들과 소통이 필요하다면 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질문을 받아주는 강사는 저 포함 3명이 있으며 과탐 질문은 원과목과 물투와투까지 가능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그리고 유익하지 않으셨다면 한 번 더 돌려보시면 됩니다.